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압착이라고 하면 집계가 안 되니까요. 뉴스 하이킥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10분을 뽑아서 젓갈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이제 선물 발송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선물은요. 임 작가도 잘 아시는 안동진 PD가 담당하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와요. 정영선 PD가 담당하는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에서 선물 협찬. 양쪽에서. 예. 두 분 다 예. 뉴스 하이킥의 이제 전관들.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아니면 어떻게 해나갈지 참 암담해요. 네, 어쨌든 2주 동안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중에 최고 의견을 뽑아서 예. 두 분한테는 2시 만세에서 지원해주는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당첨자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신 분 있으면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자 윤석열 씨요. 구속영장 심사 아직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예.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텐데 올 1월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3월 8일에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내란 특검이 상당히 좀 준비를 굉장히 좀 강하게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2시 12분쯤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고요. 감색 정장에다가 이제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곧바로 따라붙어서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심장이 어떠냐, 직접 발언할 예정이냐, 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만 하나도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전해진 얘기를 보니까 이제 특검팀에서는 검사들 총 10명이 이번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서 이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7명의 검사들이 추가로 신문에 참석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각각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좀 발언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신문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실제로 발언을 했는지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좀 알기는 어렵고 나중에 또 보도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일단 신문이 오늘 끝나고 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고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결정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영장 심사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예. 사실 1차 구속이 될 때도 굉장히 좀 밤 늦게까지 밤 10시 정도까지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영장 심사 자체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발부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도 그때는 또 이제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나절 반이 걸리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여러 사건들을 동시에 관련해 가지고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이론상 말입니다. 이론상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평생을 집에 다시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기소하는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혹은 판단을 이제 법원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면 구속 취소가 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그 기간 안에는 끝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구속되게 되면은 적어도 그 전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1심 판결이 만약에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형량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밖에는 없습니다. 그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씨는 앞으로 오늘 구속된 이후로는 이제
구치소 밖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예, 내란 특검이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 네. 오늘 오전에 좀 알려진 소식입니다. 그럼 이제 왜 출석을 하게 됐냐를 봤더니 특검팀이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홍 전 차장을 사직시키는 과정에서 예. 이거 본인은 이제 의지가 없었는데 사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요를 했다. 예. 이른바 이제 공무 담임권을 침해해서 사직을 강요했다라는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인 홍장원 전 차장을 부른 겁니다. 예. 그래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한테서 부당한 압박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불법 계엄 이후에 홍 전 차장한테 사직을 종용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내란 직후 그 다음날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을 했다. 예. 이건 이제 엄중한 시기에 야당 대표와 통화를 하라는 거는 정치 관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윤 대통령한테 홍 전 차장에 대한 교체 건의를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종의 징계 차원의 면직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예.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사직 강요고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홍장원 전 차장의 거취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을 고리로 한 예. 윤석열 씨의 이 계엄 개입 어떤 그 정황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도 거기에 혹시 개입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들 예. 이런 것들과 연쇄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일종의 양심 선언을 통해서 폭로를 이어갔던 예. 홍장원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인식을 당시 윤석열 씨랑 공유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을 면직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수사가 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내란 직전에 김건희 씨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 예. 라는 의혹이 터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뭐 그런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따로 윤석열 씨한테서 어떤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홍장원 전 차장도 의심을 했었던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특검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의혹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전 원장이요. 얼마나 이 계엄에 개입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수사의 대상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직권 면직을 왜 시켰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의혹인 겁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 어제 오늘 예. 가장 주목을 받는 거는 그동안에는 많이 얘기가 안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이제 김건희 집사 게이트인데요.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지칭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 집사 게이트로.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이제 이 명칭을 잡았는데 예. 기업들한테서 180억 원의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그래요? 어떤 기업이.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의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와 직접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김예성이라는 인물이다. 예. 이게 이제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네. 오늘 특검에서도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하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에 김예성 씨가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하게 개입을 해서 설립한 렌터카 업체 중에서 이제 IM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에 2023년에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HS 효성그룹의 계열사 그 외에도 이제 금융증권사 예. 뭐 이런 회사들이 180억 원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IMS라는 회사가 좋은 양질의 앞으로 이제 전망이 괜찮은 벤처 회사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재무제표상으로도 이미 누적 손실액이 346억 원에 달하는 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던 부실 기업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재무제표상으로도 부실 기업인 게 명확한 게다가 다른 업종도 아니고 렌터카 업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네. 업종이고요. 특별히 어떤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이 회사에 그것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왜 이렇게 유력한 회사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느냐.
이게 이제 어떤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 김예성이라는 인물은 이전에도 한번 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예성 씨가 이 IMS라는 회사 이전에 이제 이름은 이제 비마이카라는 회사였는데 비마이카를 이제 개설을 하고 영업 활동을 시작하던 시점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여 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의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BMW 50여 대면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돈이거든요. 그걸 지원받아서 렌터카 사업에 활용을 했었다라는 의혹 보도가 됐었고 그 의혹 보도 이후에 회사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랬는데 2023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 회사에 이제 직접적인 그 지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서 이 회사들이 오너 리스크라든지 어떤 회사의 어려움을 털어내기 위해 간접 지원을 했던 거 아니냐, 직접 지원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온 겁니다. 혹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이용해서요 기업들을 압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이런 의혹도 가능하겠군요. 이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강요했던 어떤 정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그렇습니다. 사건이 됩니다.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박근혜 씨 그리고 이제 최서원 씨가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을 사실상 협박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출자하도록 만들었던 뇌물 혐의였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예성이라는 인물이 애초에 김건희 씨와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최은순 씨와 직접 연관이 된 인물이기 때문인데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 위조 사건을 벌였을 때 그 잔고 증명서의 위조 문서를 만들었던 사람이 김예성 씨입니다. 딱 들어도 참 냄새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본인도 징역형 집행유예 혐의를 선고를 받았던 이제 피의자 범죄자 출신이고요. 그 외에도 김건희 씨 모녀의 어떤 사적 업무들을 여러 방식으로 이제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집사다라고 불리는데 이 혐의를 특검이 이제 포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4월에 김예성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사무실의 주소지도 이미 이전을 했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인식하고 그때가 이제 4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씨가 파면된 그 전후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수사가 칼날이 다가올 거를 예측하고 미리 한국 상황을 정리한 뒤에 베트남으로 사실상 도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가 스쳐 지나가는 혐의들은요, 의혹들은 정말 좀 노골적이고 대담한 것 같아요 보면. 사실 뭐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주요 인물들이나 IMS 같은 회사의 주요 인물들이나 혹은 뭐 관련 관계사들의 사람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정황들이거든요. 왜 이런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 큰 돈을 투자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사실 그것밖에는 없는 거라서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이 1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 회사들이 이 회사의 그 IMS라는 회사의 구주 예전에 발행했었던 회사 주식을 사들여준 정황이 있습니다. 46억 원어치의 구주를 사들였는데 그 주식이 누구 거냐를 살펴봤더니 김예성 씨가 아내와 함께 설립한 법인에서 갖고 있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김예성 씨는 이 부실 기업에서 엑시트를 해서 사실상 은퇴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건희 집사를 위해서 오너 리스크 같은 거를 안고 있었던 대기업들이 일종의 뇌물로 돈을 꽂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겹쳐 있는 겁니다. 수사는 당연히요. 그 집사한테 돈이 갔느냐 최종적으로 아니면 집사한테 들렸다가 어디로 갈라 썼던 돈이냐 이것도 따져봐야겠네요. 수사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최종 종착지가 그렇습니다. 김예성이라는 사람 본인이었느냐
혹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일종의 배달 업무였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갈 예정이었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수사의 대상이 실제로 분명히, 갔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발행이 됐던 그러니까 발부가 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봤더니 한 10쪽 정도의 이제 분량이고요. 2022년 6월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업무 방해죄와 뇌물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요. 윤상현 의원은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씨 부부는 20대 대선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3억 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 그 무상 제공의 대가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해소를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그동안의 이 혐의들 그대로 인정을 해서 윤상현 의원한테도 똑같이 공범으로 적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 전 실장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선거 때인데 그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건희 씨의 부탁을 받아서 이미 컷오프가 됐었던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 김진태 전 국회의원을 부활을 시켜서 경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공천에 개입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되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상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라든 정치적인 무게감이 윤상현 의원이나 정진석 전 비서실장하고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고 있는 의원들의 정치적 무게로 따져보자면 특검이 결국 겨냥하고 있는 게 이걸 이제 수사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혹은 오히려 집권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어떤 비리 의혹 사건들에 참여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 지역이 이제 지역구인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됐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역 의원이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요. 정말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고구마 덩쿨 나오듯이 줄줄이 어떤 관련 인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보면 저희가 사실 이제 3특검 출범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란 특검이 덩치도 가장 크고 사안의 어떤 중대성도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때 국민들한테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제 기존에 충분히 수사가 안 됐었던 뭐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좀 깊어지는 양상도 있습니다만 김예성 씨에 대한 이제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것들처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건희 씨가 관리했었던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출됐었던 여러 비리 의혹 사건들이 추가로 좀 드러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광고 들어가기 전 잠깐요. 박정훈 대령에 대한 2심 항소를 취하했군요. 해병특검이. 순직 해병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군 검찰에서 제기했었던 2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받았던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무죄로 박 대령이 이제 억울함이 이제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현 특검이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미 1년 이상 심리해서 박 대령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사태로 공석된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군요.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뭐 두 자리가 임명이 됐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이 됐고
다음 달에 일단 열기로 예정이 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혁신위가 이제 파행으로 끝나면서 당이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빠르게 수습하려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새로운 카드로 제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의미로 따져보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국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31일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가 혁신위원회의 운영 날짜인데 그때까지는 여의도 연구원장을 겸임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혁신위원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7일에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하던 날 그날 임명됐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기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추가로 인선이 되는 그런 임명 인선이었고요.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또 이제 오늘 추가로 임명한 게 이제 황우여 선관위원장인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선관위원장을 맡았었고 그 직전에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또 당을 이끌었던 바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다음 달 한 19일쯤 8월 19일쯤에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혁신위원회가 안철수 위원장의 사퇴로 동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 안팎에서 이미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혁신위가 성공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이제 짚었습니다. 총선까지 3년 남아 있는데 인적 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서 혁신위를 좌초시키거나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한 달 뒤면 전당대회인데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국민들이 코미디라고 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직전 혁신위원장을 했었던 5일 정도 했었던 안철수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저한테 전권을 안 줬던 걸 보면 그 다음 사람도 전권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한계를 지적을 한 겁니다. 이진수, 다른 얘기 좀 가볼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윤희숙 위원장이나 황우여 위원장이나 두 사람 다 애초에 자리를 맡을 때마다 친윤계 이제 당권파들이 주로 승인을 해서 사실상 그들의 이제 옹의를 받아서 자리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윤희숙 위원장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을 때 사실상 이제 친윤계의 결재를 받고 그 자리에 간 셈이고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전에 그 당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윤계의 엄호를 받으면서 이제 직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친윤 당권파와 맞서는 행보를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당 비대위원회가 여전히 친윤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뭐 비대위나 선대위가 별도의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다.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는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인적 쇄신은 없다로 발표를 하는데 말입니다. 인적 쇄신이 없이 어떻게 혁신이 가능할까?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사실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게 이제 당이 위기일 때마다 어느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꾸리기 마련인데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의 인적 구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극단적인 처방전이고 나머지 하나는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전당대회의 룰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당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결국 정강 정책을 바꾸거나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음 달 중순에 전당대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고 선대위원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윤희숙 위원장의 얘기는 나는 별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쪽에 가깝다라고 해설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